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독학사 사회학 개론을 강의하게 된 김석 교수입니다. 김석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OT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지만 사회학 개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점수를 이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게 독학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시는 사회 문화보다는 확실히 좀 깊습니다. 대학교 보통 사회학과 대학생 한 1학년 정도가 배우는 사회학 개론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거를 전부 다 알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회학과를 가실 분들이라면은 이걸 다 알고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는 효율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예를 들면은 모든 이론을 다 꼼꼼하게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수업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가장 난이도가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컴팩트하게 설명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이론에서 약 한 30에서 32강 정도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재를 잘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론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PPT로 교재를 어느 정도 띄워서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옆에다가 이 옆으로 필기를 할 거거든요. 그 필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교재 옆에다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말의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들을 잘 적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회학의 성립. 자, 이 파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절에 사회학의 창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학을 만든 사람들, 즉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학설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전파 사회학자들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보통 기능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붙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막스 같은 경우에는 예외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 사회학의 창시자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학의 역사에 대해서 사회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학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사회학의 역사는 여러분 사실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유럽 역사에서 다시 없을 두 개의 가장 큰 변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 구조가 바뀌었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혁명, 비포와 애프터 사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가 너무 달라요. 정말 180도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원인이 뭐고, 도대체 숨겨진 이유들이 뭔지를 찾으려는 게 사회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 산업혁명하고 시민혁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학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전후의 사회를 이해하는 게 사회학 개론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관점이라 부르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게 사회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 파트는 뒤쪽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좀 헷갈릴 만한 이야기들만 척척 정리를 드릴게요. 넘어가 보죠. 자, 사회학의 성립입니다. 사회학은 맨 처음에 이 꽁트라는 어거스트 꽁트입니다. 꽁트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고요. 사회계약설은 국가에 대한 사회 우위를 나타내고 시민혁명에 여기서 보시면 사회학 당대의 사회계약설은 굉장히 많은 사회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사회계약설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됐고요. 중요한 거는 꽁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정치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꽁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열린 세계 닫힌 세계는 책을 잠깐 보실까요? 사회학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린 세계와 열린 사회, 닫힌 세계와 닫힌 사회. 뭐 당연하게 대충 이름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닫힌 사회에서는 사회학이 발전하기가 힘들죠. 닫힌 사회에서 왜 사회학이 발전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닫힌 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학이 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너무 깊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학의 특징에서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에서 첫 번째 공식적 상황 규정의 무조건적 수용 거부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닫힌 사회의 특징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닫힌 사회에서 사회학이 발달 못하는 이유쯤 된달까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닫힌 사회의 지배층은 사회적 해석을 기존의 틀과 질서를 흔드는 불온한 행위로 매도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들어요. 닫힌 사회는 해설에 대해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사회학적인 해설을 거부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사회학의 특징,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니구나. 바로 그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학적인 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밑에 보시면 공식적 상황 규정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요 니은을 잠깐 별표를 해보실까요? 사회학자는 이게 특징, 사회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물의 겉모습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물과 현상을 꿰뚫어 보는 본질을 보려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는 학문이거든요. 사회학의 본질적인 특징은 어떤 현상, 문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났지?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의식으로서의 사회학 그러잖아요. 버거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거죠. 뭐 요즘에 들어보면 가끔 이렇게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회학자들은 그런 묻지마 살인이라는 현상이 생기면 그냥 그 사람 막 죽이네. 아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저런 현상이 한두 명이 일어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겠지만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학자들입니다. 넘어가 보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폭로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사회학은 첫 번째가 보이는 현상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어떤 현상을 왜곡시키는가 요거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역시도 마찬가지. 지배층이 이야기하는 지배 질서에 숨겨진 의미를
폭로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다음에 보시면 이 머튼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요. 사회학에서는. 그래서 이 머튼이라는 사람도 사회학의 특정 제도와 관행은 표면적인 기능인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인 기능인 잠재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얘가 뭐라는 거예요? 이면적 기능이라는 게 이게 이면적 기능이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기능이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과 사회학자들이 열심히 찾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좀 한번 줄을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서 찾아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사회학의 연구 동기 또 나오죠. 사회학의 연구 동기, 일단 폭로하려는 동기,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폭로하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상식들이 있는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별풍선 뭐 10,000개씩 쏘는 사람들의 심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왜 아프리카 BJ들이 아니면 유튜버들이 하는 먹방의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먹방 아시죠? 막 먹는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남이 이만큼을 먹는 것을 보고 내가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적 설명, 그리고 물론 역사적인 변화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베버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윤리, 청교도 윤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달하면서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건 개신교 윤리의 전혀 예기치 못한 발달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사회학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자, 사회학을 맨 처음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트 콩트. 자, 어거스트 콩트는요. 자, 여기다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거스트 콩트는 대략 1800년대 초반 사람입니다.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17세기 초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콩트는요. 프랑스 사람이고요. 초반 사람입니다. 1814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요. 프랑스 사람이고 1800년대 초반 사람. 그러니까요. 요 1800년대 초반 이 꽁트라는 사람이 대학을 들어갈 때가 한창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은 시민혁명기와 일치해요. 시민혁명기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꽁트는 파리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일어나는 그 여파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든가,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메트르니가 뭐 빈 체제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사회가 그리고 또 하나 꽁트를 이해하실 때, 꽁트는요 아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생물 오타쿠, 생물 덕후입니다. 생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은 뭐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물론 대학도 중간에 다니다 말았는데, 생물학을 되게 좋아해서 이 친구는 사회를 생물학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꽁트는 사회학을, 이게 지금 사회의 진보와 질서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꽁트는 시민혁명기를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기의 엄청난 혼란, 이걸 눈으로 보다가
자,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시민혁명기에 엄청스러운 혼란을 눈으로 보고 있다가 빈체제가 뭔지는 모셔도 됩니다. 빈체제에서 좀 안정을 찾아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나폴레옹이 또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죠. 그죠? 여기에서 또 엄청난 혼란이 나오고, 이게 혼란과 안정이 반복되는 걸 보고 아,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혼란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안정을 찾는 진보의 방향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진보와 질서의 법칙, 이 표현이 좀 중요하니까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요, 사회 유기체적 접근이라는 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꽁트는 생물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체라는 말이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사회도 뭐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표현이 이 사회정학, 사회동학이라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우리 뒷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죠. 사회정학은 우리가 보통, 자, 잘 보십시오. 도대체 사회정학이 뭐고 사회동학이 뭐냐? 얘는 멈추다 할 때 정자를 쓰는 거고요. 얘는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 사회학이 발달을 하면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사회학이 처음 등장을 해서 독일로 넘어갔다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일본의 번역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학, 정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사회정학, 동학이라고 안 하고요. 꽁트의 표현으로 사회정학, 동학이고, 요즘에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구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구조론. 사회동학은 변동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구조론은 뭘 사회구조론이라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연구하는 게 바로 사회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회가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질서 유지를 하지? 그 다음에 각 뭐라 그럴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얘기가 사회 구조론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실 겁니다. 그냥 이름만 이런 게 사회 구조론에 들어가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회화라든가, 아니면 얘 좀 반대되는 개념인 일탈이라든가, 지위나 역할이나, 아니면은 집단,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사회 구조론의 테마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 변동론은 말 그대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자, 다시 뭐라고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묻는 게 바로 사회 변동론입니다. 자, 참고로 사회 변동론은 여기서 지금 꽁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을 구분드리는 건데, 사회 변동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진화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환론이라는 사회 변동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나머지 좀 다른 이론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건 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약간 사이드이고요. 주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꽁트가 이야기하는,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거스트 꽁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 변동론은 진화론적인 사이드입니다. 보통 진화론은 사회학의 처음 등장과 함께 약 20세기 초중반까지 파슨스 정도까지, 탈코 파슨스 정도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18세기서부터 약 20세기 초까지의 사회학자들은 거의 다 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베버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네, 초에 사회학자들은 거의 다 이런 진화론적인 마인드. 왜냐면은 당시에 19세기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게 실증주의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 정학, 사회 동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적어 주십시오. 혹시 못 적으신 분들은 한 20초만 뒤로 땡기셔서 네, 칠판의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앞 페이지에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꽁트는 사회 유기체적인 접근, 즉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 이 마인드죠. 유기체라는 건 사회도 살아있다라는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합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여러분, 생명체는 항상성을 추구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몸살이나 감기가 걸리면 네, 눕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데에다 이렇게 보일러 틀어놓고 누워서 이러면서 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뭐가 정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파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욕망이 존재해요? 네, 멀쩡할 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눕는 거거든. 그거를 항상성의 추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항상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측면으로 항상 회귀하려는, 백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꽁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니까요. 되게 중요한 입장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학에는 여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꽁트의 사회 구조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체 사회 내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회 유기체적인 접근은 기능적인 부분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강조되고요. 조금 이따 다른 얘기들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능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나오는 사회학자들은 다 비슷비슷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사회 정학 동학은 우리 방금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꽁트는 인류의 지적 변화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출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별표 좀 해놓으시고요. 자, 한마디로 여기 지금 사회 동학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 변동론 쪽에서 요렇게 되는 거죠. 인류의 지적인 진화의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꽁트는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요? 이 시대의 학자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얘들아, 원래 여기다 써야 될 겁니다. 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는
신학적이고 운명적인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는 그냥 원시 시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회 그 신학적이고 운명적인 단계의 특징이죠. 아, 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신에게 의존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화적이고 운명적인 단계는 누구 중심에? 신 중심의 사회인 거죠. 중세 그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서양 시대로 얘기하면 중세 기독교주의, 중세 정도로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추상적인 단계는 이제 누구에서 완전히 의지하던 것, 신을 의지하던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과 원리를 인간의 지적인 방향으로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의 이성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과학적 실증적 단계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실증적 단계가 되면 자연을 지배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인류의 지적 진화는 발달하고 있는 거죠.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시대가 여기 과학적 실증적 단계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가 되는 겁니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단계가 2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실증이라는 표현에서 이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엄청나게 대유행을 하는 사상이니까요.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016년 14년 기출은 이게 나온 겁니다. 이 순서 신학적 운명적 단계, 형이상학적 추상적 단계, 과학적 실증적 단계, 종교 철학 과학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종교 철학 과학의 단계. 이 시대는 종교가 지배한 시대고 이 시대는 철학이 지배한 시대고 이 시대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딱 좋겠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얘만. 다른 건 별로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책에 나와 있는 이 표를 꼭 참고하셔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실증과학의 위계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꽁트는 학문에서도 진화론을 따져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에 가야 되는 단계는 실증적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수학은 미개한 학문이고 사회학이 가장 좋은 학문 이런 의미는 아니고 기본이죠. 얘가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죠. 수학이 돼야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고 천문학이 돼야 물리학 발달할 수 있고 물리학이 돼야 화학 발달 이 순서입니다. 지금으로서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의 학자들 간에는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네, 위계는 뭐 이렇게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요한 마르크스 얘기가 나오네요. 마르크스 이야기는 나중에 되게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사실 사회학에서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사회학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회학이 처음 등장한 게 18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화론과 사회 유기체설을 베이스로 등장하는 학자 일련의 학자군들이 있습니다. 학자군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어거스트 콩트, 사회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트 콩트라든가,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에밀 드리갱, 이게 프랑스어라 한글로 쓰면 좀 이상해서 그냥 제 익숙한 표현을 쓸게요. 에밀 드리갱,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펜서, 나중에 등장하는 또 누가 있지? 뭐 되게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탈코 파슨스까지. 파슨스는 1900년대 사람이거든요. 파슨스의 제자가 머튼인데 보통은 요렇게 4명의 학자들을 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성향이죠. 그러니까 사회학의 큰 흐름은 진화론과 사회 유기체설, 이게 제일 큰 흐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 반대되는 흐름이 등장을 하니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마르크스죠. 칼 막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진화론이 아니라 사회 유기체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들의 이론을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기능론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등론, 기능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상과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어차피 마르크스는요, 여러분이 사회학을 공부하시면서 마르크스를 모르면 사회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혹시 그거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이 됐네요. 17년 마르크스 사상의 3가지 원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헤겔파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논리와 왜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의 유물론적인 사고. 그래서 이 2개를 결합해서 마르크스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게 유물론이죠. 여기서 유물론이라는 건 뭐만이,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라든가 신학 같은 형이상학의 내용을 부정하는 이런 사고. 그래서 굉장히 뭘 중시하는 제도나 이런 물질적인 내용, 제도도 선생님 뭐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냐라는 건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런 물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걸 우리가 보통 유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노동가치설의 영향을 받는데,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노동가치설을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요거가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같은 경우에는 고전파 경제학,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인데,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의 가치와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노동의 가치는, 그러니까 여기 얘네가 이야기하는 노동 가치하고 이 노동 가치설하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노동 가치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유토피아,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 방향 제시. 이것도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역사 발전 5단계 설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방법론적인 접근이라든가 역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네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막스를 이해하는데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하지만 얘는 좀 중요해요. 변동성은 특히 이 말이요. 내적 모순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변동사를 연구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마르크스가 다시 한번 뒤에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요 다음에 인류의 역사 발전 이론 이렇게 해서 역사 발전 5단계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계급 투쟁론 얘기하면서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이야기할게요. 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랑 계급 투쟁 이론이랑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학의 일련의 사회학자 분들 있죠. 지금 꽁트 얘기했어요. 꽁트 막스를 얘기했는데 꽁트 뒤에 나오는 뭐 드리켐이나 스펜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들을 사람들 얘기만 하나 끝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죠.